별다른 공개 활동 없이 자맹을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지만 존재감은 여전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총선 참패 요인을 두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비전과 미래로 승부를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건 빈약하면서 스스로 586 심판론이나 운동권 심판론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야당이 제기하는 심판론이 더 세 보이죠.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폄하냐 비판이냐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런다 뭐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는 걸 들었는데 글쎄요. 그러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고요. 결정적으로 패착이 대통령께 직언을 하는 당이 아니었다. 속된 표현으로 눈치 보는 당이었다. 이제 이런 그 각인된 인상이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마이너스 요소가 됐던 건 뭐 사실이지 않습니까? 최지원 기자, 사실은 총선 전후까지만 해도 오세훈 시장의 말은 상당히 좀 이렇게 뭐랄까 자제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강도가 세지는 느낌도 들고 눈치 보는 당이었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지적까지 했어요. 네, 활동도 활발히 하고요. 발언 수위도 꽤 높은데요. 네. 지금 저희 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 특히나 이제 한 전 위원장이 지난 총선 막판 그 국민의힘 전략으로 내세웠던 2조 심판론, 이재명과 조국 대표 심판하자 이런 맞불 전략이 결코 총선에서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네. 누구누구를 향한 심판론은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더 세지 그거에 맞불 성격으로 야당을 비판하는 건 결코 유효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인데요. 그러면서 이번 그 전당대회와 맞물려서 대통령의 눈치 보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는 이제 그만 불식시켜야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한 전 위원장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꼬집은 거고요. 이번 전당대회 룰도 또 관심인데 기존에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친윤계가 그 당원 100%로 전당대회 룰을 개정했었는데 이번에는 국민 여론 100%로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정반대로 해야 된다 네. 그런 뜻이네요. 당원 100%에서 국민 여론 100%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최병욱 국장께 여쭤봅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은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곁가지 비판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략이 잘못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갑작스럽게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등판을 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그 정계 진입을 한 셈이죠. 네. 사실은 그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정무적 판단, 고도의 정무적 판단 같은 거를 우리가 기대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 더군다나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문제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이거를 그 당시에 하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오세훈 시장 말대로 전략은 좀 미래 비전 중심의 전략으로 가져갈 수는 있었겠죠. 그랬을 때 그러면 총선 결과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저는 뭐 크게 안 달라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역시 총선 이 결과를 좌지우지할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이번 이 선거판을 휩쓸었기 때문에 이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다른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또는 어떠한 캠페인을 가지고 이걸 잠재우려고 했어도 아마 성공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본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뭐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중립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했어야 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거는 본인이 작년 12월 말에 등판을 했더라도 쉽지는 않았을 거다. 좀 그 생각은 듭니다. 오세훈 시장이 등판을 했더라도. 만약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의 구원투수로 등판을 했더라도 가정이지만 쉽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다 끝나고 나니까 누구든 얘기하기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나 작년 12월 말로 만약에 이 시계를 조금 이렇게 되돌려 보면 누구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 시장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2027년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거야 뭐 단순한 꿈은 아니죠. 아마 이미 본인은 상당한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을 거요. 그러나 그거를 본격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지만 않은 거지. 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그다음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차기 대권 주자 아닙니까? 아마 준비를 본인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그걸 지금 노골적으로 드러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에 한두 가지 요소로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저희가 이제 빨간색 막대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요.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차점자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6배쯤 되는 그런 압도적인 지금 수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자, 김상일 대변인께 여쭤봅니다. 그래서 좀 역설적인 상황 같기는 한데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전국적인 무게감을 가진 정치인들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난하면 할수록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존재감이 더 커지는 그렇죠. 그런 양상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에 패배를 했지만 가장 크게 남긴 자산이 본인의 대중성을 확인한 겁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그 어느 정치인이든 네. 대중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중 정치인의 어떤 발을 들여놓은 그것만 확인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지금 국민의 힘에서조차 압도적인 어떤 지지 네. 차기 주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잠룡들, 다른 대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현상을 네. 조금 견제할 필요는 있고, 그 견제를 하면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보여줄 필요는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본인의 대중성을 강성 팬덤으로만 만약에 치환하게 되는 과정으로 만약에 간다면 저는 그게 패착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의 지지 플러스 일반 대중의 지지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감안해 가면서 앞으로 행보를 해 나가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근데 어떤 정치적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강성 팬덤도 어느 정도 필요한 거 아닌지요? 근데 강성 팬덤이 저는 예.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예. 휘둘리면 안 된다고 휘둘리면 안 보고요.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을 강성 팬덤에게 설득하고 네. 좀 부닥치는 일이 있어도 가끔가다는 나는 이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메시지를 줘야 예. 강성 팬덤도 계속해서 자기네 그 주장만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도자를 조금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병민 의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에 출마를 했고, 그 이전에는 이제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계속 정치 활동을 해오셨고,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방송 또 여러 라디오, TV의 아주 스타 논객으로 활동을 해왔던 김병민 의원인데요. 자, 이번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백서를 만들고 있다는 뉴스는 이미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또 이제 이번 총선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선거운동을 다 치러내셨기 때문에 거기 이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입니까?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출마했던 후보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구글 폼으로 들어가서 네. 여기 다양한 설문조사들, 그러니까 객관식 문항들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질문은 어떤 거 있습니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메가시티 공약이 효과적이었냐. 아, 예. 25만 원 지원금 문제 뭐 이런 것들. 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내용들을 묻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당 지도부에 있을 때부터 이 메가시티 얘기 나왔을 때 저 서울에서 있는 위원장으로 봤을 때 이거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 아, 예. 얘기를 당시 지도부에서도 했었고 예. 결국 선거 끝나는 날에도 이 메가시티 공약이 과연 얼만큼 폭발적이었는가를 보게 된다면 예. 가져가야 된 다양한 지점 속에서 국민들 마음들을 제대로 조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꺼냈던 25만 원 지원금이 과연 총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유권자의 마음을 파고들었는가. 네. 그러니까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선뜻 25만 원 좋다. 그러면 받고 우리는 50만 원 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표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수 정당의 기본적인 가치와 또 집권당으로 살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네. 이런 일들에 대한 평가들이 있었던 거고 오늘 아마 앵커께서 저한테 질문 주시는 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책임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 글쎄요. 아니냐. 그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을 묻는 그런 설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천 과정에 관한 질문들도 있습니다. 이번 네. 공천이 얼마나 공정했다고 생각하냐. 아, 예. 그럼 공천 과정은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이끌었던 또 네. 당대표로서 이슈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론 또 이조 심판 등에 대한 메시지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하나씩 그 많은 질문들을 보다 보면 아 이거는 대통령실도 불편할 수 있고 네. 한동훈 위원장도 불편할 수 있고 전직 지도부에 몸을 담았던 저같이 당의 지도부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모두 하나 조준하고 있는 거라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색안경을 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백서는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보통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예. 국민들 생각에서 총선이 잊혀질 때쯤 되면 백서가 보통 나오는 경우들이 많지 않는가 생각돼서 그렇게 큰 파괴력을 가질까라는 생각도 듭니다.